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 세계적인 추적기자, 심층 추적기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는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 텀이나 이런 거 횟수로 보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이것이 마치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한번 꿰해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선 김 기자가 보는 것은 북한이 서해에서 이제 뭔가 모종의 행동일 또는 그 수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해 부분은 원래 예전부터 북한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4월 같은 경우도 서해로 KN 계열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고 2016년에는 서해로 이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있었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해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북한의 야욕 이거는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전략적 요충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그렇고 우리가 뭐 한번 그 한국전도 인천을 통해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특히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각인된 그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경험한 그 뼈저린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에 있는 장성급들 같은 경우는 한국전 때부터 계속 계속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실제 한국전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 지역에 대한 이 야욕이 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공기 부양정, 이제 호버크라프트라고 하는 공기 부양정을 지금 현재 북한은 일종의 그 상당히 남한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공격의 활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부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급 뭐 2, 3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큰 이제 공기 부양정에 그 소위 말해 북한에 있는 특작군들을 한 80명씩 태워가지고 이게 시속 거의 100km까지 도달합니다. 80km에서 100km. 그러니까 수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그 정도 속도로 도달을 한다는 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를 다 통틀어서 수면과 육상을 그 정도 속도로 주파하는 건 없죠. 뭐 탱크도 진짜 빨리 다니면 한 70km 달리고 근데 보통 한 50km 달리죠. 이 구축함, 고속 구축함이라든지 뭐 경비정 이런 것들도 빨리 간다고 해도 시속 50km 이상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공기 부양정은 속도가 거의 80에서 100km에 달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서해에 또 이 공기 부양정이 안성맞춤인 것은 안성맞춤인 무기 체계인 이유는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 습지가 많고 이 뭡니까 조류나 이런 것들이 밀물 썰물이 잦기 때문에 육지가 됐다가 또 이게 물이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런 데서 보트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군함들은 물이 빠지면은 올라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기 부양정 같은 경우는 이 지면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수상이든 육상이든 빠른 침투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요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 북한은 이 고안포 기지라든지 이쪽 서해 지역에 새로운 기지들을 계속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뭐 68개의 이 일종의 뭐랄까 계류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공기 부양정 계류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 이글로라고 하는 일종의 경납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에 더 추가를 드리면 이제 국제전력문제연구소에서도 발견을 했습니다. 2018년에 이제 발견된 그 기지 중에 하나가 련봉리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북한식이니까. 련봉리 공기 부양정 기지를 추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안포 기지보다도 우리 남한 쪽에 10km 정도 더 가깝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이제 이 대남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작군들을 뭐 한 80명씩 태워가지고 이 공기부양정 한 80대 뭐 이렇게 보낸다 하면 곱하기 하면 몇 명이 16,000명이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이미 2017년 이 무렵에도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북한은 서해 5도 점령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작군들이 이제 여차하면 서해 5도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다 여기로 이제 거점으로 이제 남한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웠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기된 게 있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조선 뉴스플러스 이하에 있는 그 주간조선에서 네. 또 발견된 사실인데 이제 한박도가 있습니다. 네. 서해 한박도 지역이 원래는 지금도 남한령인데 네. 여기에 지금 2017년 무렵부터 북한군을 주둔하게 해줬다라는 게 지금 그래요? 예, 찾아졌습니다. 네. 이건 주간조선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실제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수장도 모른 채 네.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우리 땅을 내줬다? 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서해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네.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뚫고 들어올라간다. 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거기를 지금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뭐 LA 공항이나 이런 데보다도 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류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세계 거의 10대 이 공항 허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를 침투로 들어와가지고 네. 영종도 지역에 있는 인천을 하나 장악을 해버린다. 그리고 네. 들어오는 다리나 이런 걸 차단하고 특작군들이 거기를 점령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제적인 인질극 상황, 뭐 이런 테러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은 이 서해 야욕을 가지고 있고 네. 공기 부양정 부대 고안포에서 백령도까지 진입 침투 시간은 약 30분 내외입니다. 20분에서 30분인데 지금 여기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최근에 발견된 2018년 발견된 연봉리 기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안포 기지보다도 더 가깝기 때문에 20분 이내라는 거죠. 그럼 20분 이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서해 5도가 이미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러한 공기 부양정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지금 뭐 고속정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잡기도 어렵고 유일하게 있는 게 헬기, 그 다음에 이제 KA-1 공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아파치 헬리콥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육군이 보유한 수량이 지금 정해져 있고 미군이 갖고 있는 수량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가 또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실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지역 이 지역에 지금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그 포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격장이 주민 민원으로 지금 사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조종사들은 계속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기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쿼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양이 있어요. 그만큼 훈련 양을 채워야지 자기가 받는 임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승진이나 이런 게 다 보장이 됩니다. 이 파일럿들은. 근데 이 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못 한다? 한국에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훈련을 아예 못 하니까 지금 심지어 일본 가서 지금 훈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종사들은 한국에 와서 지금 훈련도 못 하고 승진도 안 되니까 철수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주한미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아예 부인을 안 했어요.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헬기 전력이 빠져버리면 아파치 헬기가 빠져버리면 이 고안포 기지랑 연봉리 기지에 이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쌓여 있는 공기 부양정을 대적할 만한 천적이 없어진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KA-1 공격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격기로 그럼 대응을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제가 이것도 지금 예전에 추적 보도를 했었는데 KA-1 공격기는 원래 성남기지, 그러니까 공군 성남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었던 거죠.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령도 지역으로 만약 공기 부양정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달려가서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20분 내외로 가서 이 언저리 타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롯데타워가 123층짜리가 들어오면서 활주로 각도가 약간 3도 정도 틀어지고 하면서 이게 착륙하면서, 그러니까 이착륙 시 충돌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후방 원주로 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그러니까 기존 대응 시간에 20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남에서 대응을 하면 그럭저럭 막을만 했는데 원주로 빠져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연봉리 기지에서 백령도까지는 20분 내외다.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20분 내외로 갈 수 있었던 거에 플러스 20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백령도까지 이미 연봉리에서 치고 다 점령하고 나면 도착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대응책이 없고 여기에 새로운 대응책도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북한이 만약에 마음 먹고 서해에 뭔가 도발을 한다면 이걸 지금 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기자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해안의 바다 쪽에서 그 유속이 제일 빠른 데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났던 그 맹골 수도라고 있죠. 거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강화도와 서울 사이의 그 급류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야사에서 들으실 거예요. 또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데 너무 그 유속이 빠른 데로 가니까 뱃사공을 의심해서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뱃사공의 판단이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게다가 이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면서도 이 평균 수심이 굉장히 낮아갖고 공기부양정 같은 쉽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무기인데 우리 첨단 무기로 사실 그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 지형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김 기자 말대로 이런 식의 그 도발이 올 경우 우리는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 만일에 인천국제공항이 만일에 거기에 인질이 된다 그럴 경우는 서울이 그냥 한 4-50km 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주간조선에서 썼다든가 그 어떤 이상한 한박도, 한박도. 한박도라는 데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진짜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거 진짜 그다음에 인천의 빨간물 사태에도 뭔가 사연이 좀 있다면서요? 예, 지금 뭐 이제 인천시 빨간물 사태가 빨간 수돗물 사태가 났죠. 이게 나니까 당시에 지금 그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이 수로관 때문에 지금 빨간 수돗물이 나왔다.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가 이 예산으로 이제 준 게 이 노후 수로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시급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가 이 빨간 수돗물이 나왔다는 이 추정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있던 원래 이제 물이 흘러가던 저수지나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 수류 계류장 이런 데가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보냈던 데가 아닌 데서 이제 수류를 하면서 수압이 세지면서 이 수로 안에 있던 뭔가 이런 찌꺼기나 이물질이 빨려서 같이 들어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를 한번 전례를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한번 이 추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도의 이 흐름을 바꾼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빚어집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난다든지, 또는 갑자기 이제 물살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서울시든 인천시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보내던 걸 여기서도 보낼 수 있고 저기서 보내던 걸 여기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수로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바꾼 전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수로를 다른 방향으로 물을 흘려 보냈는데도 빨간 수돗물이 한 번도 없었다가 왜 이번에만 수로를 이 경로를 한번 바꿨더니만 빨간 수돗물이 나온다? 이게 의아한 겁니다. 그리고 노후됐다는 수도관들의 수명이 지금 얘기를 해보면 뭐 거의 20년, 30년 됐다고 하면서 상당히 노후됐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따져봅시다. 20-30년 된 수로가 노후된 건 맞는데 이게 진짜 노후된 게 맞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만 하더라도 100년 넘은 수로관을 아직도 쓰는 데가 많습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100년 넘은 수로관을 써서 심지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런 수로 관련 그 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안에 있는 보고서에 다 보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노후 수로관 중에 일부는 그 미국 처음에 개척 시대부터 만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입니다. 파이프가 쇠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수로관과 지금 쇠 파이프가 연결을 돼서 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빨간 수돗물 나옵니까? 안 나오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노후된데 뭐 로마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노후 수로관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뭐 50년 넘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로관에서 지금 빨간 수돗물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발표한 내용도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수도관이 이번 빨간 수돗물의 원인으로 추정한다. 자,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수돗물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안보적 견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자원 저장 및 통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Water Retention and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수자원에 대한 적의 공격, 도발, 그러니까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수질의 오염.
둘째, 폭발물 등을 설치하는 물리적 공격. 세 번째, 사이버 공격. 이미 2014년에 우리 한수력 그러니까 그 수력 원자력 우리 기관이 2014년경에 북한한테 도발도 당했습니다. 그 해킹 당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이버 공격을 한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1, 2, 3 중에 1번 수질의 오염입니다. 즉 FBI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번 공격 유형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된 겁니다. 벌써 두 가지 포함됐죠. 수질의 오염과 사이버 공격.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BI 보고서에서 이런 경우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주의해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첫째, 비인가자의 수자원 시설 진입 시도, 울타리 등을 넘는 월담 시도를 주의하라. 그 다음 소방차가 아닌 차량의 소화전 호스 연결 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작스러운 수돗물의 변색과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 사용 이후 발생한 각종 호흡기, 신경, 피부 질환 등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 몇 가지가 지금 걸립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 수돗물 사태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갑작스러운 수돗물의 변색과 냄새. 네 번째, 물 사용 이후 발생한 각종 호흡기 및 신경 및 피부 질환. 자, 지금 이미 인천시에서 수돗물 색깔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되는 내용들을 이 주민들 신고를 보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수돗물에서 냄새 나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아까 말했던 거 사용을 해보니 뭐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기의 뭐 피부나 이런 데 좀 뭐 발진이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BI에서 말한 이 뭡니까 수자원 저장 및 통제라는 보고서에서 말한 두 가지 상황에 지금 이미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벌어진 빨간 수돗물 사건은 단순히 노후 수로 간의 문제인가? 라는 걸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지 뭐 군경이 다 같이 여기에 지금 안보적 결함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강 하구 조사의 남북 공동 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연계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서해 야욕 아까 말씀드린 서해에 대한 공격 루트 공격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은 제가 다른 방송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생화학 무기 관련 그 총 생산량이 16,000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살충제 종류만도 20에서 30여 종. 여기서 말하는 살충제는 말만 살충제이지 대외적으로는 이게 생화학 무기 물질이라는 겁니다. 살충제하고 생화학 무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살충제에서 유기인산 화합물을 추출하면은 지난번에 김정남을 죽인 VX 같은 치명적인 이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연간 생산량은 4,000에서 5,000톤, 총 생산량은 16,000톤의 능력을 가진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이번 빨간 수돗물 사건과 북한과 연계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 미국에 있는 그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로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를 통한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실제로 예전에 북한이 한번 댐을 한 번에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 경계 지역, 접경 지역에 한번 이 홍수나듯이 한번 물이 밀려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려왔던 목함지대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심하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물장난을 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제가 몇 년에 했냐면 2016년 4월 월간조선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김정은의 대남 도발, 김정일 때와 패턴 달라, 미 CIA 보고서라는 글 썼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수자원 관련 시설, 발전소 시설을 무작위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 차량을 갖고도 들어가 보고 그냥 맨몸으로도 제가 입구를 그냥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넓어요? 이제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무작위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보안 요원도 없고 제대로 이런 것도 그냥 뭐 그 직원 한두 명이 다 지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예전에 그 국내 지금 현재는 야당이고 야당에 있는 의원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요 인프라 시설에 유사시 총기를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총기 지급 이런 법령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 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이런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발전소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치고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자체적인 경비 능력으로 막아낼 대응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화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데에도 지금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저번 세 편의 뉴스를 했는데 예. 거기에 달린 여러 독자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 벤츠 얘기 있잖아요. 예, 벤츠, 벤츠, 예. 독일의 어떤 추정기업 X. 예, 메르세데스 벤츠. 근데 벤츠는 김정은이가 돈을 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좀 정밀하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자꾸 이제 뭐 남한이 구매를 네, 해줬다는 네,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좀 추정이고요. 네.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대 번호가 중요한 이유가 네. 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VIP 차량의 네. 차대 번호. 네. 그 다음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대 번호. 네. 그 두 개를 대보면 되죠. 아. 그럼 답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와대가 뭐 지난번에 UN 보고서 패널이 질문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 받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UN 보고서에선 청와대에 물어봤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대 번호를 밝히지 않고 있죠, 청와대가. 지금 북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숨기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보유한 차량의 차대 번호, 북한이 갖고 있는 차량의 차대 번호, 이걸 추적을 하면은 이게 차량 공장, 차량 제작 국가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게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은 훨씬 이 추적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렇군요. 예.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에 쓰라고 넘겨준 에칭가스인지 불화수소인지 뭐 예. 그걸 30몇 톤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또 그런 얘기가 소문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지금 그 부분도 제가 더 이제 면밀하게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네. 추적을 하고 있고 계속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전례를 따져보면은 네. 지난번 살충제 50톤을 보내준다거나 네, 네. 뭐 뭡니까 송이버섯 받아오고 만수대 창작사 가가지고 이제 그림 받아오고 네. 또 남북 공동 뭡니까 사무소에서도 기름 335톤이 사라지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한 국적의 유조선이 북한 국적의 유조선과 옆구리를 밤중에 맞대다가 네. 일본 자위대한테 걸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적을 해야 되고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면 나중에 추후 보도를 한다거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또 오늘도 뭐 김 기자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모든 댓글 욕설하시는 분 댓글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김 기자가 세 차례 연속 방송한 이후에 제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하나가 이제 우리 쪽에서 사서 선물한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하고 우리 일본에서 받은 그 전략 물자가 뭐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저도 댓글을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제가 말한 거로 요점을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요점 정리 중에 한 가지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정기업 X는 네. 어느 국가인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댓글상에서 유럽에 있는 추정기업 X라고 했는데 네. 저는 유럽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추정기업 X의 국적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뭐 해당 회사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막연하게 추정 기업 X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지 이 기업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도 김 기자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미사일 발사 횟수와 그 간격의 텀, 그것이 과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시위용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이제 전편에 박상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해 5도 또는 인천공항, 그리고 인천에 요새 빨간 눈물 나온다고 난리인데 그것이 과연 그냥 평범한 사고인지 아니면 뭔가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김 기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서 공부했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빨간 수돗물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이제 그렇죠, 확신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FBI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단정을 딱딱 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단정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평생 배운 습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는 것보다 그 정보가 진실인지 가지신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몇 배, 몇십 배 더 시간이 들죠. 그래서 저희들의 그 보도를 보시면 일반 그 유튜브들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저희는 워낙 이제 평생 그 기자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응을 해보시면 저희가 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터뜨려 놓고 나중에 뭐 잘 모르겠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부책임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 정도를 걷습니다. 아마 정도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뭐 덜 자극적이기 위해서 구독자 수가 뭐 정체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 공감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갑자기 돌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 김 기자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모든 근거나 자료를 확보한 후에 저희가 발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나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퍼날리기 많이 해주시고 유보영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